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나 정치 영역에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이제 동양 문명을 대표할 수 있죠. 새로 떠오르는 중국의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의 역사인데요. GDP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 그러니까 각 문명이 각 시대마다 얼마만큼 퍼센테이지의 GDP를 가졌느냐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인데 1500년도에 전 세계가 100이면은 그 100 중에 몇 퍼센트의 GDP를 생산했느냐입니다. 약 1820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거의 20%에서 30% 이상까지 됐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인데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20%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중국이 지금의 미국이었다라는 거죠. 유럽은 이 하늘색 그래프, 서유럽의 GDP는 중국보다 많이 낮았죠. 약 10% 미만인 적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해서 1870년도 이전쯤에 추월을 해서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국으로 치면은 데드크로스, 꺾이는 거죠. 그리고 서구 문명 당시 대표는 유럽이었으니까 유럽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이 한 1870년도입니다. 바로 그때 선을 그리면은 1870년도를 전후로 해서 1870년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의 미국 강대국이었고 1870년도 이후부터는 되게 많이 하락을 해서 물론 최근 조금 올라왔죠. 하지만 역시 아직 세계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요 1870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학교에서 배웠죠. 1840년도, 1856년도 이때 아편 전쟁, 좀 부도덕한 전쟁이긴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중국 문명은 하향세를 걸었는데요. 단순히 아편 전쟁이라는 사건 하나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무엇인가 누적돼 왔고 그리고 축적되어 온 것이 폭발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분기점을 가르는 것이 바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보는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기점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점을 가를 수 있었던 차이는 저는 총 세 가지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성의 차이, 두 번째로는 시스템의 혁신, 세 번째로는 숨겨진 땡땡땡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성의 차이인데요. 동양과 서양 가르는 문명 중에 하나는 바로 쌀과 밀이라고 할 수 있죠. 쌀은 밀보다 인구 부양력이 3배 높은데요. 그 말은 쌀을 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쌀을 심어서 나오는 생산력,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고 양식을 많이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면은 밀은 그러니까 빵을 먹는 국가죠. 주로 유럽입니다. 쌀을 몰라서 안 심은 것이 아니라 이 기후가 유럽에는 밀이 훨씬 더 적합하고 이로 인해서 쌀을 재배하는 국가들이 산업화 이전에는 더 높은 생산성, 그러니까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덕분에 쌀을 바탕으로 양식, 식량을 비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중국이 이렇게 GDP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쌀과 밀의 차이점은 단순히 생산성의 차이로 국가의 경쟁력만 가른 것이 아닌데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국가의 형태도 가르게 되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물도 같이 끌어와야 되고 저수지도 같이 만들고 비도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리니까 같이 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하는 그런 것이 더 발달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국가, 중국의 국가 형태를 보면은 엄청 크죠. 하지만
반대로 밀을 심었던 국가, 뭐 물을 많이 줄 필요 없이 그냥 씨앗을 던져 놓으면은 이렇게 잘 자라죠. 물론 기후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일을 할 때 협동을 많이 하지 않고 개개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도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뭐 아테네다, 뭐 스파르타다 보면은 각 작은 도시 국가 형태로 돼 있죠. 뭐 대규모 국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효율이 낮은 이 밀을 먹는 국가들이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기본에는 바로 분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쌀은 밀에 비해서 껍질을 벗겨서 가공을 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방앗간을 만들어서 일을 나누어서 너는 뭐를 하고 나는 불을 지피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일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형식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반이 바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산업화 혁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밀을 먹었다고 산업화가 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일어났고 1700년 후반 이전이죠. 이후부터 산업화 혁명이 일어났고 보시다시피 유럽은 생산성이 향상돼서 중국을 추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월한 지점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사건으로서 역사가 갈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누적된 축적된 것에 의해서 역사가 흐름이 바뀐 것인데요. 이렇게 쌀과 밀의 차이는 또 가르는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 속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공동체 속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개인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공동체 속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 발달하게 되죠. 뭐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금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목적은 뭐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행복, 좀 더 개인적인 철학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개인의 행복에 관련된 철학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뜨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 이건 아무튼 잡담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서 시스템의 혁신인데요. 이 시스템은 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사실 앞에서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개인의 철학에 이어져서 설명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똑같았죠. 누가 결정을 하죠? 가장 높은 사람? 왕이 결정해서 다 왕 거고 뭐 다 황제 거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약간. 하지만 서양은 시민과 주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등장했고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개인이 내리는 독단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등장을 해서 권력을 꾸준히 감시를 하고 잘못된 대통령 바꾼다든지 선거를 통해서 교체한다든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스템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개인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인정을 받아서 뭐 자원의 배분이 좀 더 효율이 높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결과가 이제 국가의 부패 지수와 사실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유럽이라든지 뭐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 보면은 훨씬 많이 깨끗하죠. 그리고 약간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부패가 된 나라들, 중국 같은 경우에 부패가 많이 됐죠. 뭐 우리나라도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부패가 뭐 중국보단 덜 됐지만 그래도 약간 부패 지수가 있는 나라.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금 국부론이 1776년에 쓰여졌는데 제가 조금 얼추 표시를 해본다면 아마 요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 서유럽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세 번째로는 숨겨진 땡땡땡 전쟁인데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은 바로 석유죠. 석유에서 나오는 힘은 정말 막강한데요. 사실 이 석유를 미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세븐 시스터즈, 그러니까 7대 메이저 석유 기업입니다. 두 군데 로얄 더치쉘, 이것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 기업이고요. BP, 비를 브리티시, 영국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회사 기업입니다. 이렇게 두 개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들이 거의 석유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금과 달러를 교환해줬죠.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깨지고 나서 미국 달러가 분명히 종이 조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점은 바로 미국 돈, 달러로 바로 석유를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달러와 이런 석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이것에 나오는 힘도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양 두 문명 간의 서로 충돌, 어떻게 서구가 중국을 추월했는지, 뛰어난 생산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서구 문명이 과거의 중국 문명을 추월했다면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깨진다면은 앞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대표인 미국은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다른 대체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의 투자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본다면은 과거 같은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서로 추월되는 현상은 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24.4%나 되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